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즈덤 하우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와, 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엔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엔이지 또는 검색창에 쇼엔 침대.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사드 비용 문제가 계속 논란 중입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맥메스터 미 안보보좌관과 통화 후 기존 합의를 미국이 지킨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맥메스터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만 기존 협정이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다시 한번 미국 주장의 방점은 양국 간 합의를 지킨다에 있다 말했습니다. 저는 김관진 실장과 윤병세 장관의 주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발언은 간단합니다. 한국이 비용을 내라. 맥메스터 발언도 간단합니다. 대통령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명백한데 방점을 왜 자기들 마음대로 기존 합의를 지킨다에 찍나요? 김관진, 윤병세 두 분 미국 대통령입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거 아니라잖아요. 사드 배치에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이제 새로운 상황이 닥친 거죠. 왜 국민들 상대로 아무 일도 없다고 사기를 치나요? 대통령도 없는 나라에서 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막 하는 걸까요?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이 사드 문제가 계속되네요. 그죠? 네,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우리 정보 고위 관계자, 사실은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 가장 책임 있는 외교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이 자꾸 미국은 아니라는데 방점이 기존 협상을 지킨다고. 이거는 뭐 영어 원문을 봐도 그렇고 너무 명백하게 말을 했거든요. 비용을 더 내게 하겠다. 근데 자꾸 아니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 관련 뉴스부터 잠깐 짚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쪽이 지난해 말 인수위 단계에서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라고 한국일보가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요구를 알면서도
사드 배치를 무리하게 강행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 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 배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추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청문회 사안인 것이 저는 사드를 배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뭐 배치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정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과정이. 드러날수록 더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새로 나온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후 인수위 시절에 그때 네, 지난해 이제 12월 정도예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한테 방위비 분담금 더 내게 해야 하겠다고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인수위 시절에 우리 측의 사드 비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비용은 당신들이 내라고 통보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극단적이지만 여기서 이제 아예 없는 말을 한 건 아닌 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걸 통보받았는데도 지금 김관진 가장 그 자리에 책임 있는 자리인 김관진 안보실장은 그런 걸 못 받은 척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통보를. 네, 일부러 뭉갠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을 들었으면 통보를 했었다고 하면 그런 게 왔었다고 말을 해야 되고 저는 이게 미국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사드 배치를 미국이 요청했다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는 게 이제 미국은 어쨌든 차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곧 선출되니까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계속 차기 정부가 얘기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열흘 사이에 확 바뀌었어요. 미국 부대통령이 올 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했다가 열흘 사이에 전격 배치됐는데 우리 땅에 우리가 반대하는데 미국이 마음대로 무기를 들어올 수 없죠. 네. 이거는 우리가 허락했다는 얘기고 거꾸로 우리가 요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누가 그런 요청을 했냐 이거죠. 대선 불과 열흘 남겨놓고. 뭐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사드 비용 논의하자고 제안했었는데 우리가 그걸 요구했으면 얼씨구나 잘 된 거죠. 그래? 그럼 돈을 니네가 내. 니네가 원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물론 뭐 1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돈을 더 쓰게 만든 주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 책임져야 됩니다. 관련 뉴스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알받겠다는 정황을 볼 수밖에 없는 게요. 탄핵 결정 나기 직전에 3월 6일에 사드 레이더 속속들이 한국에 들어왔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 12월까지는 올해 여름께나 돼야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미 고위층에서 밝힌 바였죠. 네. 그래서 국방부도 이게 금방 될 일이 아니다라고 계속 했었고. 국방부도 모르고 다 모른 채 여기서 눈에 띄는 주체는 김관진 비서실장밖에 없어요. 비서실장이 아니라 안보실장. 네. 왜냐하면 김 실장이 이 문제에 관련한 그 핵심 책임자 두 사람을 연속으로 만난 거거든요. 그렇죠. 방미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도대체 앞뒤가 어떻게 된 건지 왜 갑자기 결정됐는지 밝혀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투명하게 밝히지 못한 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 맥메스터가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왜냐하면은 맥메스터는 이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한국에서는 부인한다고 기자들이 당연히 미국에서도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대통령 말을 부정할 수 없고 자기는 절대로. 그리고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만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존 협상이 유효하단 말이 아니라 재협상을 하겠다는 말이죠. 이걸 자꾸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고 방점을 찍었다고 자꾸 외교부 장관도 얘기하고 안보실장도 얘기하는 건데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시 물으니까 그런 말 그게 아니다.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는 말이냐 물었더니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고 다시 말했어요. 하루 만에 반박당한 말입니다. 아, 참네. 이거는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찬성했던 반대했던 새로운 상황이 생긴 건데. 자, 이 문제가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쟁점이 되긴 될 것 같아요. 대선 선거 기간 동안, 유세 기간 동안. 자, 우선 이 문제는 저희가 3부에서 4부인가요? 네, 4부에서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후보들
또 일본 후보부터 어딜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짚어볼까요? 네, 문재인 후보는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서 집중 유세 가졌습니다. 경기 북부의 안보 정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했습니다. 안보 국방은 민주정부가 훨씬 잘했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또 무리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자, 직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불 내놔라 이렇게 말한 거 보셨죠? 사드 배치 국회 비준 필요 없다. 무조건 사드 찬성해야 한다. 그래서 저 문재인은 이런저런 공격받으면서도 사드 배치는 새 정부로 넘겨서 새 정부가 미국과 협상할 카드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제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고 있어요. 물론 그런 뜻은 없었겠지만 물론 홍준표 후보는 또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막기 위해서 네, 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면 10억 달러를 내야 하는 거라고 이제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오늘 마지막 토론에서는 이 두 가지 이 사드 문제를 두고 아마도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이 문제를 놓고 격돌하지 않겠는가. 물론 뭐 다른 후보들도 얘기하겠지만 주로 격돌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4부에 미리 보는 토론회 한번 준비했어요. 예. 자, 홍준표 후보, 이번 후보는 어딜 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홍 후보는 어제 제주, 호남, 충청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부인이 전북 출신이라서 자신이 호남 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씨암탉 먹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사위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남에서 10%만 찍어달라 지지 호소하면서 문재인 후보 역전할 수 있다 자신감 보였습니다. 오는 5일에는 문재인 후보 제치고 골든크로스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요. 또 9일에는 대선 승자 자기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역에 갈 때 뭐 부인이 그 지역 출신이다 하는 건 대선 후보 때 항상 그 지역에 갈 때 써먹긴 하는데 생각해보면 영남, 호남, 충청, 제주, 강원, 수도권 6분의 1이에요. 이게 어려운 확률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다들 홍준표 후보만 이러는 건 아니죠. 보통 이제 정치인 유세를 하게 되면 가족들 중에 누군가 사위 뭐 예, 이런 사위도 등장하고 예. 며느리까지 등장했었던 거 기억납니다. 자,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대1 구도인데 그 구도에서 우리가 못 이기면 제주 앞바다에 들어가야죠. 아마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 중에서 광주 시민으로 살은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습니다. 5월 9일 날 김병 아들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까막눈의 아들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예. 서민 출신이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이 자체는 사실이죠. 예. 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경비원의 아들이라는 것도 흑수저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입지전적인 커리어를 쌓은 건 맞는데 그러면서 5월 5일 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고 예언하셨어요. 예. 정치인이 자기가 이긴다고 발언하는 건 당연한데 날짜를 지정한 거는 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처음 봤습니다. 5월 5일 골든 크로스 그리고 마지막에 9일 날 여기서 골든 크로스는 문재인 후보 1번을 제치는 골든 크로스가 5월 5일 날 일어난다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안철수 후보 행보와 발언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어제 인천 찾았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나라는 분열되고 부패한 나라로 회귀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자신이 당선되는 것은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후보는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프랑스의 신생정당 마크롱 후보의 결선 투표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변화에 대한 절박함이 나온 결과다라면서 자신의 이야기도 변화와 맞닥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 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되고 맙니다. 자, 한 코멘트 정도는 더 들어봤으면 하는데 좀 짧으네요. 이거 외에도 기득권 양당 중에 한 정당 후보가 싫다고 다른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옛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계속 같은 메시지죠. 네. 자신이 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양쪽 극단이 있는데 본인은 계파, 이념, 지역, 세대에 구애받지 않은 골고루 사람을 쓰는 새로운 흐름이다. 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렉시트, 트럼프 대통령 이 두 가지 얘는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여하간 세계적으로 변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메시지로 아마 오늘 토론회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한 상황이죠. 자, 이제는 4번 후보인데 지금 당이 지금 일대 혼란에 빠져가지고 질문과 기자한테 질문 받는 것도 그렇고 발언도 계속 이 관련 발언만 하고 있는 유승민 후보. 계속 유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단일화 관련해서 관련 없다. 자신은 끝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는 제주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표 우려하는 유권자들 설득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유세하는 중간에 결국은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당내 단일화 요구하면서 탈당 논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이었는데 관련해서도 기자들한테 단일화 관련된 거 상관없냐라고 물었더니 자신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100번 넘게 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승민 어쨌든 대선 후보가 돼서 공당에 지금 TV 토론에서 나오고 있는 후보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좀 안 됐어요. 그런 면에서는.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보수 정치인이지만 한 번도 이런 역사적인 불행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제주 도민들께도 분명히 시민들께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저는 4.3 사건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는 길 똑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유승민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유승민이 됩니다. 여러분, 선거는 여러분 좋아하는 후보 찍는 게 선거입니다. 자, 단일화 없다 얘기, 그리고 본인이 직접 끝까지 간다는 치필로 쓴 페이스북에 메시지 네,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텍스트로 쓴 게 아니라 친필로 써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컴퓨터로 쓰는 게 이제 부족했던 거죠. 자기 마음을 다 담는데. 글씨로 직접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자, 남은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완주를 할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렀으면 유승민 후보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이 온전히 가겠는가, 그건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남은 일주일간의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5번,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또 어제 노동절이었기 때문에, 노동이 심상정 후보의 키워드잖아요. 네, 어제 어딜 갔나요? 네, 전태일 열사 다리를 찾았습니다. 거기 가서도 노동을 강조했고요. 또 마로니에 공원을 가서 노동에 관련된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첨단 산업 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성과는 1%가 가져가고 있다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시달리고 있는 것들을 바꾸겠다. 사회혁신 전략 새로 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계속 견제하는 말도 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0년 전 그리고 50년 전 우리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실 때 우리 젊은 청년들 타이밍이 뭔지 모르죠? 잠 안 오는 약이에요. 그 타이밍 약 먹고 날밤 새면서 야근했던 봉제 노동자가 디지털 노동자로 바뀌었을 뿐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은 조금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될 사람 밀어주자는 대세에 편승한 표, 그게 저는 진짜 사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에 메시지는 항상 해왔던 메시지고 후반 메시지는 이제 지금 신상준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데, 네, 지지율이 오르는 게 불안한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혹은 홍준표 후보가 이제 부상하고 있으니까 불안해진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이, 네, 결국은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에 영향을 줄까봐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연한 거죠. 네. 자기 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자, 이 들으신 컷은 저희가 길이를 맞췄어요. 나름 하도 예민한 시기라 좀 짧거나 길게 들렸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거의 초단위로 길이를 맞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발언에는 함성이 있고 혹은 소음이 있고 하는데 혹은 뭐 박수가 있고 없고 하는데 그냥 원음이 그런 겁니다. 원음이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발언을 했던 현장에서는 함성이 없었거나 소음이 있었거나 중간에 박수가 있었거나, 네, 그 차이입니다. 길이도 맞췄다. 하도 저희를 요새 괴롭혀가지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짚어봤고요. 그리고 바른정당 소식은 저희가 3부에서 탈당파와 잔류파 양쪽 다 연결해서 들어볼 예정이고, 제외 유권자들 투표가 결과가 나왔어요? 네, 마감됐고요. 투표율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75.3%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 해외에서 저희 이제 교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집 앞에 가서 투표하잖아요. 바로. 걸어봐야 10분이고 차로 뭐 5분 이내에 대부분 있습니다. 투표소가. 근데 이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차로 6, 7시간 가거나 엄청 멀어요. 그렇죠. 투표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학생은 학생 혹은 뭐 가게를 하고 있던 사업을 하고 있던 회사를 다니던 그거를 멈추고 가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큰 결심을 해야 되는 행위라서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지난 가을 그리고 겨울 내내 이제 외신들을 통해서 이제 촛불을 계속 봐왔고 촛불에 참여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과 함께 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촛불을 반대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예. 어느 때보다 이제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되고 75%는 저는 앞으로 깨지기 힘든 기록일 거라고 봅니다. 예, 지난번에 40.3%였습니다. 비교해봐도 굉장히 높아진 거죠. 지난 대선도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절반이 안 됐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비행기 타고 간다는 게 이게 투표 한 번 하러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네. 어렵게 투표하신 제 유권자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아쉽습니까? 가짜뉴스 하나 있는데요. 전해드릴까요? 그래요? 중요한 뉴스입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이상설 돌았었습니다. 그것이 찾아보니까 CBS가 아침에 보도했는데 진원지가 친박단체였다라는 겁니다. 아,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지난주부터 단식으로 생명이 위험할 지경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구치소 쪽에서 건강하고 오히려 몸무게가 늘었다. 규칙적인 생활로. 이런 반박이 나왔는데 그 앞에 생명이 위험하다. 이 부분의 뉴스가 최근에 카톡으로 노년층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네. 대선 후보들도 그런 이야기 하고 다녔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조원진 네. 후보도 했고요. 네. 사실이 아니다. 네. 네, 가짜뉴스입니다. 구치소에서 확인해 준 겁니다. 체중이 늦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장사랑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목 없는 코너.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제목이 계속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이분이 나오지 않을 때도 제목을 전해줍니다. 문자로. 참 희한한 코너.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노회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노인과 정치. 노코멘트. 노코멘트. 자, 우선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진보정당 최초로 대선 후보가 두 자릿수, 물론 아직 여론조사가 네. 득표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적이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축 한번 했겠습니다. 그죠? 그게. 글쎄요. 저는 뭐 아직 이제 우리 겸하게 좀 임하자. 네. 너무 들뜨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얼굴이 이미 들뜨셨는데. 사실 제가 그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취임할 때 예. 우리의 목표는 두 자리 숫자다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하셨죠. 예. 다시 그리고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가 없어요. 세 자리 숫자로. 근데 지금 여러 추세로 볼 때 뭐 두 자리 숫자는 이미 돌파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거의 근접한 수치하고 넘어간 수치가 각 여론조사안에 조사기관에 이제 조사 기법에 따라 차이가 있게 나오긴 합니다만 거의 두 자리 숫자에 육박하거나 넘어선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지율보다도 바로 이제 저희들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홍준표 후보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래도 다른 건 못해도 홍준표만큼은 확실히 따라잡자. 사실 지금 손을 뻗치면은 홍준표 그 후보의 그 뒤통수를 잡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홍준표 후보만큼은 그래도 그 촛불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홍준표만큼은 꺾어야 되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있긴 있는데 어제 바른정당에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수 표심이 이제 표심이 어디로 갈릴지는 모르겠어요.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너무 야속하고 유승민 후보가 불쌍해가지고 거꾸로 유승민 후보 결집도가 강해질지 모르겠는데 이 사태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량 탈당. 사실 그 바른정당이야말로 그 탄핵에도 찬성을 했고 일종의 그 과거 우리가 보수 진영의 그런 이제 그 시대착오적인 걸 탈피하는 개혁 보수로 자처하고 나섰는데 개혁 보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한국 보수의 미래가 없다는 걸 갖다가 지금 바른정당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 생각되는데 산산이 쪼개질 것 같아요. 저는 일찍이 좀 예견을 했는데 한쪽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제 밤에 모인 분들은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귀환하려는 돌아가려는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국민의당으로 갔으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자기 이제 그 고집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산산이 쪼개지겠죠. 여기서 산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분들 연업하고 그리고 국민의당 쪽으로 또 개별적으로나 하고 집단적으로 합류할 분들 그리고 이제 남는 잔류파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그분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제 대선판을 정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각자 의원들이. 그렇죠. 유승민 후보의 거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내년 이후의 살 길을 갖다가 지금부터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를 가지고 모였고 또 그걸 가지고 나뉘어지고 있는 거죠. 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물론 시간이 너무 안 남아서. 그래서 전체 판에는 그렇게 영향을 크게 주진 못할 것이다고 보고요. 하지만 바른정당은 쪼그라들 것이다. 그렇죠. 사실
뭐 몇몇 이제 판을 정리하고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사퇴시켜서 그다음에 뭐 이게 수순이 있는 있었겠죠.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뜻대로 되긴 힘들 것이라고 보이죠. 유승민 후보는 뭐 지금 만약에 사퇴한다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도 사실은 훗날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만이 이제 후위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바른정당 사태를 보시면서 뭐랄까 내가 저거 겪어왔던 길이다. 우리가 겪어왔던 길이다. 물론 진보정당은 이런 식으로 다른 당으로 간다든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제 후보 사퇴,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혹은 그걸 막아야 된다 하면서 후보 사퇴에 대한 요구는 정의당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진보정당이 꾸준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그런 압박 속에. 예, 근데 저희들 내부에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게 뭐 당이 쪼개지는 상황으로까지 간 적은 없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과거에 보면 이제 권영길 후보가 몇 번 나갔지만은 그때는 내부 동요 없이 끝까지 갔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심상정 후보가 출마했지만은 저희들이 또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후보 등록하지 말고 사퇴하는 게 지금은 맞다. 영감 그때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2012년도에 제가 직함이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는 그것이 맞다라고 저희들 판단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또 심상정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죠. 제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심상정 후보가 경기도지사인가요? 그때 그런 한번 일을 겪었고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한번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게 그 소위 이제 진보정당이 작은 정당이다 보니까 박빙이거나 또는 이제 다소 불리할 때 항상 그런 압박을 받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이제 겨우 2달 받고 있는 거를 한 20년 가까이 받아왔습니다. 정의당. 혹은 뭐 그런 시기와는 이제 작별해 가고 있는 것 같고. 작별해 가고 있는 것 같다. 다른 당들이 그런 고민을 하게끔 만들겠다. 뭐 다른 당이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겠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심상정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힘내라. 유승민 했던 게 이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그 지난주 금요일인가에 이제 창원에서 그 선거운동 하고 있는 중에 같은 시장에서 유승민 후보를 만났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만나서 제가 악수를 하면서 이제 그의 굳세어라 유승민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정치적 계산도 조금 있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가야지 더 유리하다고 하는. 저희들 원래 계산에 좀 능하지 못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 마음은 저는, 저 후보가 지금 겪고 있을 고통, 이거 우리 다 겪어봤다. 그거 맞지 않습니까? 좀 다르죠. 좀 다릅니까? 네. 거기는 이제 자기 살 길 찾아서 저렇게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남은 변수들은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전 그 대표 공동개혁정부 요게 영향을 줄까요? 조금이라도? 저는 뭐 크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사실은 적폐와 손잡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 안철수, 유승민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를 다 합치겠다는 것인데. 네, 그렇죠. 말은 이제 자유한국당에도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60여 명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30몇 명, 바른정당 합치면 이제 60몇 명인데, 그러나 사실 이건 적폐와 손잡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나라냐라고 우리가 국민들이 그 탄핵 전국에서 이제 외쳤는데 이게 정치냐라고 분노하고 뛰쳐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면은 지금 이것을 지금 추진하는 김종인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당이 또 이걸 승인한 게 아니에요. 후보는 또 딴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조각권 가지고. 예, 제가 볼 때 일종의 외주 하청 준 것 같아요. 외주 하청. 되게 이제 직접 하기에 좀 험하거나 위험하거나 또 뒷말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직접 하지 않고 하청을 주잖아요. 외주 하청을 줘가지고 입당도 안 하고. 그러니까 3자 단일화 혹은 뭐 다른 후보 사퇴 이런 얘기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외주 하청을 준 거죠. 외주 하청 줘가지고 당론도 아니에요.
근데 후보가 또 이렇게 후보 산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그냥 그 공동정보위원회라는 게 바깥에 임의로 있는 건데 근데 또 밤에는 또 후보하고 만나가지고 그 사실은 다 내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대단히 이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기업가들이 다 이러지는 않아요. 일부 악덕 기업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말이 되네요. 예. 외주. 험악한 일이기 때문에. 외주 하청 주는 거예요. 네, 외주 하청을 줬다. 김종인. 그러면 이제 김종인 전 대표는 외주업체 사장이 되는 거네요.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일이 또 되면은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뭐 TV 프로그램을 제가 거론해서 그거 하긴 한데 그 냉부라는 거 있죠. 냉장고를 부탁해. 네. 그래서 이제 냉장고를 이제 가지고 셰프들에게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셰프가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 비어 있어. 김종인 셰프가 안철수 후보가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를 부탁했는데 김종인 셰프가 열어봤더니 냉장고가 비어 있어. 그럼 그 뭐 플라스틱 이런 거 가지고 요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공동정부를 하는데 공동정부에 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부탁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냉장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제가 지금 이런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말이 나와서 한마디 하는 건데. 그래서 김종인 셰프도 좀 난처하지 않을까. 뭐 그래서 뭐 칼을 부러뜨려가지고 요리를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플라스틱을 먹을 수는 없죠. 그렇죠. 도마를 썰어가지고 이제 요리를 도마를 썰었어. 예전엔 초근 목피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그 펄벅의 데이지도 보면 벽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가마솥에 물 넣고 이렇게 삶아가지고 그 국물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펄벅까지 왔습니다. 네. 예. 자, 펄벅의 돼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외주업체와 냉부. 이게 다른 당의 논평하는 거 정말 촌철살인이신데 지금 자당이 급하기 때문에 잠깐씩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냉장고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었다. 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각종 여론조사에 수치는 차이가 있지만 상승 추세는 확실하단 말이죠.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가장 큰 거는 안철수 효과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비유하기를 이 보수 표심이 최적합 후보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는 거죠. 반기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나긴 여정을 갖다가 이렇게 뭐 실크로드도 아니고 이거 표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로부터 이제 실망을 하면서 가능성도 떨어지고 당선 가능성 떨어지고 또 과연 이제 이 보수 DNA가 확실하냐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들면서 여기서 이제 뛰쳐나온 이제 보수 표심이 일부가 지금 홍준표 후보에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또 그걸 유인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한 미끼를 많이 던졌죠, 사실은. 그렇죠. 저는 토론회를 유세로 활용한 후보는 처음이었다고 봐요. 저는 유세로 봤거든요. 그거는. 제가 일찍이 얘기했지만 그분이 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뭐 선수라는 게 다 올림픽 나가는 선수도 있지만은 또 무슨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는 선수도 있잖아요. 그게 나쁜 선수죠. 나쁜 선수. 요리사로 치면은 소금이라거나 설탕을 많이 써가지고 당장 맛을 현혹시키지만 건강에는 아주 안 좋은 음식 만드는 설탕, 요리사죠. 소금 말고 조미료, 화학조미료. 그렇죠. 화학조미료 다 많이 쓰는 거죠. 그런 비유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고. 근데 여하간 토론의 평가가 보통들 이제 토론 중심으로 바라보는데 전문가 평가하면 항상 홍준표 후보는 거의 꼴찌였어요. 전문가들이 토론회 끝나고 나면 후보 평가를 하면. 근데 저는 이 토론을 유세 연장처럼 활용하는구나.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제압하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분이. 보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을 평가가 잘못된 건 아니죠. 전문가들이 평가하면 마약이나 담배 다 나쁜 거잖아요. 마약이나 담배. 전문가들이 평가하면 나쁜 건데 또 비전문가들은 또 많이 애용하잖아요. 비전문가들.
그래서 하여튼 유세처럼 써먹어서 토론장을 상대를 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자신을 정책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죠? 갈라쳐가지고 본인의 표를 모으는 데는 아주 주요한 전략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어쨌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하고 있고, 어떤 여론조사에는 거의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붙거나 살짝 역전하거나 이런 조사까지도 있어요.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번 선거가 유례 없는 선거다라고 보여지는 게, 과거에 보면 누가 1등 할 것인가가 막판까지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은 제가 볼 땐 거의 2007년 선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07년 선거가 보면은 역대 대선 중에서 1위와 2위의 격차가 가장 컸죠. 지난 30년 동안 6번 선거 중에 5번 선거는 100만 표 이내 그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네. 2007년 선거가 530만 표 차이가 났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명박 정동영 네. 그 후보 이해창 붙었는데 1위가 네. 이제 이명박이었으니까 네. 그때처럼 1위하고 2위 차이가 그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이번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20% 네. 이상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에서 이번 선거는 누가 1위 할 것이냐가 아니라 누가 2위 할 것이냐. 2위 쟁탈전은 지금 보면 홍 후보냐 안 후보냐 심 후보냐. 아, 여기서 살짝 싹 올라오시는군요. 아, 여기면 지금 추세로 보면은 네. 지난 3주간에 1강 2중이 아니라 1강 3중이다. 그렇죠. 네. 이미 왜냐하면 지난 3주간의 그 심상정 후보의 그 지지율 상승 속도를 보면은 네. 이제 오늘 내일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공표가 안 되는데 네. 그 기간 중에 이 3중으로 네. 3중으로 진입할 거면 확실해 보이고요. 치고 올라갈 것이다. 예. 네.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은 이제 홍 후보가 2위를 할 거냐, 안 후보가 2위를 고수할 거냐, 아니면 완전히 이제 심 후보가 홍을 따라잡고 안까지 이렇게 3위까지 꺾어버리는 상황이 나올 것이냐. 1강 3중, 아니, 처음 나왔네요. 1강 3중. 어제 저희가 모자 토론할 때 새로 나온 게 신양강이었거든요. 근데 촛불 민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바람직한 상황이죠. 일단 홍이 네. 독보적인 2등이 된다는 것 자체는 위험한 일이거든요. 네. 홍 후보가 2등이 되면 박근혜 석방하라. 안 하면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안 후보가 2등이 되는 것도 골치 아픕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흔들릴 거예요.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뿌리가 같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집권 여당 안에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사사건건 개입하고 반대하고 이러면서 니나 내나 이러면서 섞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이제 심상정 후보가 2등이 되었을 때 가장 안정적인 협력 관계도 만들어질 것이다. 그걸 설득해 보세요, 지금. 지금 그 유권자한테 그걸 설득할 타이밍 아닙니까? 왜 2등을 해야 하는가? 아니, 지금 우리가 그 1,700만 명 이상이 지난 네. 수개월 동안 촛불 들고 모였을 때 외쳤던 여러 가지 어떤 희망 사항들을 네.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적 근접성은 문재인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에게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므로 심상정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 심상정 후보가 1등을 한다면 그대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그나마 심상정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다소라도 반영되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거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정의당 입장에서 바라볼 때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소위 깜깜이라고 하잖아요. 일주일 네. 동안 여론조사 발표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각 그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네.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 불안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가장 잘하는 게 보수정당이었고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네. 선거에서 보수정당은 보수정당으로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그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더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불안감을 자극할 것이고 뭐 이렇게 근데 그쪽이 더 스피커가 크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 100% 인정하고요. 네. 제일 걱정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일주일 예. 그리고 또 뭐 부자 몸조심 한다고. 네. 그리고 오히려 더 이렇게 한표로 저는 심정은 이해가 돼요. 한표로 더 확실히 굳히자는 건데 정말 좀 제가 볼 때 큰 후보라면은. 네. 5월 9일까지만 볼 게 아니라 5월 9일에 당선만 되면 됩니까? 그래서 당선만 되면은 2등이 홍준표라도 됩니까? 그건 전 그렇지 않다 보거든요. 큰 그림을 갖다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을 갖다가 누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하냐도 감안하면서 뭐 2등을 누가 억지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2등 되는 걸 굳이 막을 필요 없다는 거죠. 사실은 1등 입장에서 보면 2등이 홍준표 후보가 되거나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심상정 후보가 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노회찬 대표님이 처음으로 이 시간 처음으로 얼굴이 긴장이 되고. 저희들은 몹시 긴장되죠. 심각해지면서. 깜깜이 국면에서 엄청난 조직력과 홍보력과 화력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뭐 5표 부족하다, 12표 부족하다 이렇게 나올 텐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 2002년 선거 때였던가요? 네. 권영길 후보가 당시 여론조사상으로 한 7, 8%까지도 나왔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10%까지. 예. 근데 결국 또 이 막판에 이 깜깜이 국면에서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9가 나왔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바로 말씀드린 이 깜깜이 기간 동안 어쨌든 스피커가 큰 후보들이 그리고 조직이 일단 더 훨씬 크니까 그때 이제 조직적으로 뭐 1, 2번 후보들도 다 스스로 불안하니까요. 기본적으로. 불안한 거는 다 똑같으니까. 이때 이 불안감을 더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화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걱정이 되시겠죠. 걱정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가치는 요즘에 공유 경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선거도 공유로 가야 됩니다. 공유로. 예. 혼자 다 먹으면 체합니다. 감을 딸 때도 몇 개 남겨두고 따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이게 정의당 입장에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단 선거 국면에서는 가릴 그 계제가 아니긴 하지만 지금 이제 보수정당, 보수 매체에서 그러니까 일본 후보 표를 일단 좀 떨궈내야 되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조중동과 종편에서 정의당을 이렇게 칭찬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게 반갑지는 않았을 텐데. 네. 예, 반갑지는 않았을 텐데 처음 봤습니다. 그런 이번 선거가 진짜 이례적이고 유례가 없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래 이제 지금 우리 한국의 그 보수층들이 그 주로 또 보수층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멘붕인 거죠. 그런 것도. 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 칭찬하지 마세요. 칭찬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저도 사실 기가 막혔거든요. 종편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를 종북이라고 하려면 정의당은 종종북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최근에 갑자기 어찌나 그렇게 칭찬해야 되는지 야, 저 사람들 근본도 없구나. 지저도 없구나 싶더라고요. 자기한테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선거 국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반갑지는 않으실 텐데. 아니,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이 제가 모든 언론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부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5년 전 선거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에 이제 일부 종편들이 보면은 그 언론들이 박근혜 후보를 굉장히 옹호했어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제일 좋다. 근데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그날 있죠. 취임식하는 그날 사설이 이런 거 보면은 박근혜 후보 당선 축하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공약을 다 실현하면 안 된다. 그 여러 방송과 언론에서 나왔어요. 다 지키면 안 된다고. 다 지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중도 확장하려고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이 많았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의견이 다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니까. 근데 딱 당선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게 걱정되니까. 당신이 공약이 있다고 다 지킬 필요 없다. 이미 당선됐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자, 오늘 밤 마지막 토론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토론회가 예상과는 다르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번에는. 보통은 뭐 크게 미치지 않는데 이번에는 뭐 지지율을 사실상 한 10% 이상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네. 토론회가. 마지막 토론회 정의당의 전략은 뭡니까? 뭐 이제까지 토론회에 임했던 그런 자세와 달라질 것 저희들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분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은 사드 비용 문제라거나 미국에서 트럼프가 제기하고 있는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현안이지 않습니까? 당장 현안이죠. 누가 이제 정권을 잡고 또 정권을 잡지 않더라도 이제 여러 그 국회에서 또 이렇게 발언력 있는 정치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또 그간의 이 문제에 대한 태도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따져질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안이 되어 있는 이 개헌 문제라거나 공동정부 문제라거나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까지 토론에서 이렇게 격돌했던 쟁점들에 관해서 좀 정리하는 수준으로
좀 임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16년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깻잎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김치. 아우 맛있어.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최 부장. 아까 영어 실력 제법이던데 다시 왔어?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근데 자네도 서초동 비밀과에 받았다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정말 소문대로 한 번만 만나도 말문이 확 트이나? 역시 듣던 대로입니다. 10분 만에 터졌습니다. 김변의 박이사의 자네까지. 나도 소개해주게. 당장. 16년간 은밀하게 진행됐던 서초동 비밀과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스피킹 솔루션을 검색하세요.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딱히 부지런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른정당이 창당 3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의원 14명이 홍준표 후보 지지 혹은 탈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탈당파와 전류파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 홍문표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밤에 네네. 홍준표 후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지상보도 나온 대로요. 예. 좌파 정권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으니 자기를 좀 도와달라. 예. 이제 그런 후보의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른정당의 14분은 홍 후보에게 어떤 걸 요구했나요? 이제 숫자는, 한 분이 먼저 이은재 의원이 갔기 때문에 15명이었고, 어제는 14명이었는데요. 네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첫째, 정권 교체 보수 대연합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었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 개혁을 좀 하자. 이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타협을 하자. 두 번째가 제가 개혁. 정치적 개혁을 하자. 네. 네네. 혹시 3자 단일화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테이블에서? 3자는 어제 그렇게 나오질 않았고요. 예. 지금 물밑에서 그 3자 하는 것이 소위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을 막는 길 아니냐 하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승민 후보는 완주한다는 의지를 여전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네. 예. 이렇게 되면
지금 14분은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당을 탈당하는 겁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모여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뭐 큰 가닥은 뭐 저희들이 참 안타깝지만은 탈당하고 소위 입당을 하고 예.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쪽으로 가닥은 잡았습니다. 14분 모두 그 부분에는 합의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만 지금 남은 상태에서 뭐 몇 가지 서로 조율할 것이 있다면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탈당 자체는 14분이 합의가 된 것이고 그 네네. 시기와 방식 혹은 어떤 워딩으로 정리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조율만 남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거 뭐 9시 20분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1시간 후에. 예. 네네. 14분이 동시에 탈당하는 거죠. 차례로 뭐 그렇습니다. 순차적이 아니라. 네네. 혹시 남은 분들 18분 남은 건데 남은 의원님들 중에도 추가적인 탈당 가능합니까? 글쎄 이게 아주 민감하고 또 그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했었던 분들은 몇 분들은 더 계신데 네. 어제는 그분들께서 그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 유사한 뜻을 가진 분들은 좀 더 있지만 탈당까지는 가지는 않겠다고 참여를 안 하신 분들. 네네. 그러면 이제 탈당하시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이제 김무성 의원하고 가까우신 분들이 많은데 혹시 김무성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글쎄 뭐 그분의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건데 저희들 만류를 했죠. 김무성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정당을 구성했고 또 지금 선대위원장을 맡는 입장에서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건 동의를 못 하겠다. 좀 같이 가자 하는 얘기를 간곡하게 사실은 몇 번 권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뭐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가져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된 동기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역사에도 없는 이 보수가 3갈래, 4갈래, 심지어는 뭐 5갈래까지 지금 찢어져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좌파가 그냥 집권이 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냥 내 탓 하다가 정권 한번 뺏기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제 절박감을 느껴서 오늘의 이와 같은 상황이 왔는데 그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저희들을 말려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말려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또 뭐 한간에는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고 18분 중에는 바른정당과 또 이야기해서 바른정당으로 일부 합류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바른정당이 어디입니까? 바른정당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국민의당으로 합류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초창기에 우리 뭡니까, 정치판이 안철수 후보가 35, 6 이렇게 나갈 때는. 뭐 솔직히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나 그분이 지금 수직으로 해서 20%대로 떨어지니까 최근에는 그 얘기 나온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다고요? 네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불과 이제 창당이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창당의 명분 자체도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한 분들이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사면을 주장하는 단 말이죠. 그게 완전히 가치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탄핵하신 분들이 석방을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첫째는 그렇습니다. 같이 새로운 정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이 바른정당을 만드는 우리 모두 구성원에게는 저희들이 어떤 명분이든 탈당하면서 미안하고 죄송하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큰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전 생각을 갖고요. 지금 지적하신 박근혜 소위 대통령 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형무소 간 것으로 그 문제는 난 끝나야 된다고 보고 이제 당 안에 있는 개혁적인 또 앞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은 지난번에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깨끗하게 좀 개혁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못한 상태에서 선거판이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지금 개혁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같은 거를 꺼낼 정황이 전 아니라고 솔직히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큰 차원에서 이 한 번 좌파에게 뺏기면은 이거 한번 되찾아오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당의 목적은 정권 잡는 것이고 정권 잡기 위해서는 이 작은 것들이 소중한 것들을 지금 논의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내 탓을 하지 말고 당시 좀 접어놓고 이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걸 막는 이 대동단결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결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집권하는 동안 잘못했으면은 정권을 넘겨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거가 있는 이유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건 곤란하지요. 잘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정권을 상대에게 남겨준다면 정당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는 아니라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새로운 것을 하겠다면 그 의지도 좀 참작을 해주셔야지. 잘못했으니까 남겨줘라.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했으면 넘겨주는 게 맞죠. 그건 논리가 다릅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를 언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권 교체는 이번에 대동단결하면은 다시 할 수가 있죠. 제 말은 우리가 재창출할 수가 있죠. 지금 말씀은 항상 보수가 집권해야 된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죠. 아니죠. 보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건 사회로서 저는 좀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정당이든 잘잘못은 있는데 그것을 빨리 고쳐서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의 평가지요. 그 평가를 선거 기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를 저희들이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면 9시 20분에 14분이 함께 탈당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그걸 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모실 기회가 있으면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잔류파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래 저희, 고정 코너가 있는데, 사안이 긴급하여 바른정당의 이혜원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화 인터뷰 내용 들으셨죠? 네, 끝부분만 잠깐 들었습니다. 네.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연결이 늦게 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선 14분이 후보 지지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탈당을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금 인터뷰를 들었는데 탈당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어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탈당하는 것으로. 지금 14분 이외에 추가 탈당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듣고 있는데 그것도 세상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죠. 18분은 그러면 유승민 후보 중심으로 대동단결을 하는 겁니까? 단단하게? 대동단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14분 정도는 대동단결이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은 18분 중에도 한 서너 분 정도는 탈당은 아닌 것 같은데 갈팡질팡 하시는 분이 있긴 있다.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김무성 선대본부장 그리고 정병국 주호영 이분들 세 분이 이제 가장 당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인데 이분들도 일단 후보에게 사퇴 요구를 한 거는 맞나요? 사실상은 그런 셈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렇다기보다는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한 거는 홍준표 후보가 절대 받지를 못하거든요.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언론사들이 제가 알기로 한 3-4개 정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수 단일화를 하게 되면 누가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보느냐에서 모든 조사가 다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되면 홍준표 후보가 이걸 못 받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런 조사가 나온 뒤로 단일화하자 하던 얘기를 이제 더 이상 안 하시고 그냥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이 바뀌셨잖아요.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나온 TV조선의 단일화 조사도 유승민 후보가 어떻게 하든 이기는 걸로 나오니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세 분이 단일화를 여론조사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건데 그분들은 이제 만약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유승민 후보가 이긴다라는 이제 전제를 깔고 단일화라는 거는 원래 당이 다른 단일화는 항상 여론조사를 하는 게 상식이고 전통이지요. 과거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때도 그랬고 그러니 이게 상식적인 단일화가 이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하신 거니까 꼭 사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유승민 후보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선대위 본부장 세 분이 요구한 것은 사퇴라기보다는 네. 유승민 후보가 대선 후보 지지율은 낮지만 보수 후보 적합도는 높으니까 네. 이 방식으로 단일화 제안을 하면 유승민 후보에게 기회가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제안이었던 거네요. 말하자면. 네, 이제 누구에게 기회가 오고 가고 그런 걸 그분들이 감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당이 다른 사람들끼리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여론조사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제안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한 번도 단일화 조사에서는 이기질 못했으니 특히나 이제 어제 나온 그 TV조선인가요? 거기 여론조사는 거의 하프스코어로 지는 걸로 나오니까 홍준표 후보가 받지 못할 걸로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사실상 거의 그 물 건너간 것 같은 게 유승민 후보 본인이 완주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지만 어제는 다시 한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제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 완주를 한다고 100% 한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창당한 지 확인해 보니까 100일도 안 됐던데. 아, 네. 100일도 안 된 상태에서 거의 절반의 의원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심정이십니까? 참 많이 놀랬습니다. 저희들은 탈당을 하고 창당을 할 때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전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 이제 당에 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보수의 길을 가고 싶어서 탈당하고 창당했습니다. 보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근데 왜 당했냐면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 위에 쓰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까운 몇 사람의 주머니 채우는 데 썼지요.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인정은커녕 사과도 않고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고 사실 보수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국민 중에 절반이나 되는 분들이 내가 보수다 이렇게 여론조사에 답을 했는데 탄핵이 되고 나서는 보수라고 답하는 사람이 10%?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퍼센트가 한 10%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수라는 단어가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보수는 그런 게 아니다. 끼리끼리 해먹고 잘못이 드러나도 인정도 않고 사과도 않고 책임도 안 지는 그런 뻔뻔한 게 보수가 아니라 진짜 보수는 깨끗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지고 당당한 게 진짜 보수다. 이런 길을 가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꿋꿋이 가겠다. 이러려고 나왔는데 지지율이 좀 안 나온다고 그 잘못된 길로 다시 돌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보고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는데 네. 내년이 곧 지방선거인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조직을 유지하려면 구의원, 시의원들 그 하부 조직도 탄탄해야 되는데 지금 바른정당의 지지율 낮고 후보의 지지율 낮다 보니까 그런 그 풀뿌리 조직이 흔들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고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의원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상황, 현실적인 상황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요, 그 지지율이요, 참, 금방금방 변하거든요. 작년 이맘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될 거라고 예상하신 분이 있나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을 거라고 예상한 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앞으로 1년이 남은 일입니다.
어떻게 또 변할지 알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 지지율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한다면 그분들은 지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쪽 당으로 갈 일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지율만 본다면. 네. 그 지지율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거를 결정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 대의는 어디 가고 명분은 어디 갑니까? 이혜원 의원님처럼 끝까지 유승민 후보와 길을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탄탄하게 결속한 분들이 바른정당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시기에. 14분, 5분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3분도 그렇지 않다고 제가 확신을 가지는 건 아니고 아직 그분들하고는 이런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없어서 제가 아직 잘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서너 분이 국민의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여기저기서 뭐 정치권에서 항상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소설을 잘 쓰는데 그런 가능성은 이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한 분이요? 안철수 후보를 바른정당 의원들 전부 더하기 심지어 자유한국당에 있는 비박들까지 좀 뭉쳐서 한 100인 정도가 선언을 해주자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계시죠. 근데 어제 그분의 의사를 여쭤봤대요, 누가. 그랬더니 나는 탈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 본인에게 이 사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입장인지? 뭐 완주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네, 심정이나. 어제 심경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뭐 그랬더니 이제 폭풍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우리가 천명한 개혁 보수 애초부터 외롭고 힘든 길이다. 기도에도 없는 길이고 근데 그 길을 택한 것은 쉬워서 택한 것도 아니고 유리해서 택한 것도 아니다. 진정 보수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외롭다. 하지만 실망하고 주저앉지 않는다. 몇 달 해보고 실망할 거라면 애초에 이 길을 나서지도 않았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 공동체를 지키고 살리는 보수, 시작은 미미해도 이 길이 옳은 한 끝은 창자리라고 믿는다. 끝까지 간다. 이런 요지의 글을 올리신 걸로 봐서 이게 심경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그 가치가 계속 지켜질지 많은 분들이 현실 정치는 또 냉혹하니까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혜원 의원님 코너에서 아마도 이제 탈당 선언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그 사이에. 네. 그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가치를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른정당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1688-0523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자, 불친절한 AS. 노회찬 의원님이 왔다 가면 이제 문자가 쏟아집니다. 그 중에서, 냉부 비유에 빵 터지신 분이 많네요. 이분이, 한 분이 이런 항의를 하셨네요. 냉동실에 얼음이라도 있겠지. 그러네요. 예. 그리고 제가 제끼다고 했는데 제치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공장장 사랑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노홍철 씨를 버리고 왔어요. 잘하셨고요. 이 얘기 하니까 저희가 정기조사에서 라디오 방송 전체 중에 이 일을 했습니다. 전체 중에. 시사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이 일을 한 건 저희가 사상 최초. 예.
1위는 컬투쇼 부동의 1위인데 저는 이 조사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다운로드가 500만이 된단 말이죠. 네. 이게 아직 저희가 2위라는 게 제가 납득이 안 가고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어디를 고발해야 될지 모르겠고. 전화를 받으시면 나는 뉴스 공장을 듣는다고 왜 말을 못해요? 응? 샤이 김호준이 이건 많다. 자, 이건 샤이 김호준 때문이다. 네, 2위는 다음 조사에는 1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시간은 사드 논란에 대한 토론입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 국회 국방위에서 활용하셨고 현재 문재인 후보 캠프 TV 토론단장 진성준 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정부 국방부 차관을 지내셨고 현재 홍준표 캠프 국가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입니다. 네, 꼭 지역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자, 우선 사드 이 긴급 배치되고 비용을 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고 뭐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데 두 분의 기본 입장부터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사드 배치에 관한 캠프 입장. 예, 문재인 후보는 지금까지 줄곧 사드 배치를 당장 중단하고 그 배치 여부를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사드 배치가 느닷없이 갑자기 결정되어서 국민의 공론 자체가 모아지지 않았고 또 당연히 거쳐야 될 국회 비준동의 과정도 생략된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는 무역 보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을 차기 정부에 넘겨서 차기 정부가 국민의 의견도 모으고 또 주변국도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또 국회 비준을 거치는 것이 합당한 절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 사드 배치가 국내의 어떤 정치 일정과는 관계없이 안보적 차원에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한미가 같이 결정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있습니다. 그런 안보적 위기에 대응하는 일들이 현 정부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현 정부는 안 해야 할 일이 있고 다음 정부에 넘겨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안보에 대한 대비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또 국내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비준 문제는 진성준 의원 또 국회에서 같이 국회에 계셨고 저는 그 당시 국방부 차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드가 와 비슷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주한미군이 반입해올 때 비준을 거치지 않았고요. 또 한미 동맹협정이라든지 또 주한미군 지휘협정 이런 협정과 또 관례에 따라서 맞춰서 적법하고 또 비준이 필요 없다는 결론 속에서 현 정부가 결론을 내려서 왔기 때문에 비준 문제를 재거론하는 것은 트럼프의 재검토 입장에 오히려 유리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준은 다시 거론하는 것이 국가 이익이 맞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저희 토론은 점잖으면 토론을 중지하고 광고를 틀어버리는 게 낫다 생각하는. 아니 그래서 의원님 제가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단장님. 그래서 저희 룰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입장을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는 사실상의 무규칙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의 목소리가 약간 생소해서 누가 어떤 주장을, 물론 주장을 듣다 보면 이해가 가는데 금방. 가능하면, 제인입니다. 준표입니다. 라고, 네. 본인, 후보에 빙의되는 상태로 네. 말씀을 하셔야, 지금 발언은 이쪽에서 나오는구나. 이제 라디오이기 때문에요. 예. 네. 그렇게 앞에, 애칭은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홍반장을 하시든 트럼프를 하시든 혹은 뭐 스트롱맨으로 하시든 하셔도 되고 역시 제인이라고 하시든 인이라고 하시든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구분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두 분이 상대방의 말이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하셔도 되고 혹은 중간에 잘라서 반박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먼저 1번 후보부터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 주고받아 주시면 되고 저는 화장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너무 깁니다. 제인입니다. 제인입니다. 예.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다르게 사드는 사드를 배치할 부지를 우리가 추가로 공여한 것 아닙니까? 우리 백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2002년도에 LPP 협정이 체결이 됐어요.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이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미국에게 제공하는 공여지는 어디고 또 미국으로부터 다시 반환받을 기지는 어디인가가 목록으로 부속서에 다 열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에게 제공한 주한미군 기지로 제공된 거는 그 LPP 협정 부속 문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주 사드 포대장 이것은 새롭게 추가로 공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공여지 협정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고 그거는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죠. 지난 3월에 준표입니다. 네. 홍 트럼프입니다. 지난 3월에 이제 우리의 국방부 정책실장하고 또 미국의 주한미군 공군 중장이죠. 반다이라는 중장이 이 약정서를 만들 때 그 부분에까지 다 검토를 했어요. 전례 검토해서 사들 배치를 할 때 부지 공여는 기존의 우리 조약과 또 협의를 따라서 우리 정부가 정하고 획득하고 사드 무기체계를 사오고 이것을 다시 배치 운용하는 문제는 주한미군이 한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적법하냐 아니냐는 그 사람들 계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양국의 정부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법제처까지 다 검토를 해서 결정했는데 그래서 비준이 필요 없다는 그때 그게 아니고 국회에서 많은 공론을 했죠. 그게 아니고 소파에 입각하면 이렇게 무기체계를 들여올 때 우리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그것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파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공여지를 새롭게 추가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미군 기지를 새롭게 제공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추가된 공여지는 LPP 협정에 담겨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비준이 필요 없다는 정부가 결론에서 이미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가 확보되고 그게 주요 장비가 반입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트럼프가 한미 간의 약정과 달리 그 사드 구입 비용과 유지 비용을 우리한테 부담하라는 거예요. 네.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우리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죠. 지금 비중 문제를 새로 거론한다는 거는 트럼프가 재검토하자는데 맞짱 춤을 춰주는 거예요. 트럼프가 계속 이 사드 문제 관련해서 제가 왜 트럼프가 저렇게 나왔냐를 우리 따지고 거기 공동 대응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왜 저거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하느냐 1조 5천억에 되는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재검토하자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재검토하면 배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돈 문제까지 거론하겠다 이렇게 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계속 재검토 노래를 불러서 문재인 후보가 트럼프가 그러면 돈까지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 그거야말로 궤변 아닙니까 의원님. 예? 제인이 말씀드립니다. 합리적 의심이에요. 합리적 의심이 아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가 우리 안보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노래를 부르니까 그렇게 필요하고 당신네들 안보에 필요한 거라면 당신들이 돈 더 내라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우리가 이거를 재검토해서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를 차기 정부에 넘기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지 거기에 그러면 돈을 누가 더 부담하자는 얘기까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사드의 배치 여부를 정말로 우리 군사 안보에 필요한지 그리고 또 주변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중국의 무역보복과 같은 것도 처리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 다음에 임기 중에 중요한 안보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야당이 요구하면 그걸 들어줄 겁니까? 정부랑 넘어가기까지 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문제에서는 해야 할 일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때 하는 것이 행정부의 권한이고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 선거를 하는 거죠. 대통령 뽑는 거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그 중요한 사안을 왜 계속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고 협의한 바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고 이른바 3노 정책으로 일관했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국방부 장관도 없고 외교부 장관도 없는 자리에서 결정해버립니까?
도대체 사드 배치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저도 그 정부에서 차관을 할 때부터 계속 검토했던 사안이에요. 그 협상의 어떤 기술상, 협상의 전략상 그 부분을 이렇게 공개하는 시점은 좀 달랐지만은 그 갑자기 결정했다는 건 정말 저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갑자기 왜 결정을 합니까? 그 쭉 계속해서 검토를 해왔죠. 아니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는 건데 다시 따져보죠. 사드 배치는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미국이 먼저 하겠다고 한 겁니까? 미국이 제가 기억하기로 2014년으로 계약하는데 이 사드라는 무기가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개발한 아주 고급 무기체계입니다. 아시잖아요. 1조 되는 것 돼서 미국이 해외 할 때 먼저 이 경쟁적으로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 사령관들이 갖고 싶어 했던 그런 무기체계인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먼저 우선 절차적으로 미국이 먼저 제안을 했죠. 미국이 제안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 요청도 없었다고 부인했습니까? 미국이 요청하는 형식과 절차에 관한 문제예요. 그때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먼저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했는데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협상하자라고 제안한 것은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검토한 시간하고 공식적으로 제안한 시간이 늦어서 그런 문제가 시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주한미군 기지 방어를 위해서 미국 본국 정부에 배치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 미국 국방부가 오랫동안 검토하다가 마침내 그래 배치하자라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배치가 요구되고 결정된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미국의 스카파로티가 제안을 할 때 군사적 판단을 할 때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와 또 미군 요원들의 안전과 보호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항상 그 뒤에 붙어요. 해외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도 같이 필요하다는 개념이지 주한 미군만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그 점에 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도 똑같은 입장이었냐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배치해달라고 요구했냔 말씀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또 그에 따른 배치 운영 비용을 부담해라라고 트럼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당시에 우리도 이 문제가 제기될 때 아시다시피 사드는 높은 고도니까 중심이 긴장이 필요하고 군사적 필요한지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 건데 시뮬레이션을 내부적으로 한 가지 검토를 했고 이 트럼프가 비용 문제를 갑자기 검토를 제안한 시기를 우리 보면은 지난 28일이죠. 4.18 제안했는데 우리가 이게 배치를 거의 포대 중에서 일부 포대 놔두고 다 장비를 갖다 놓고 실제로 급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트럼프 갑자기 돈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스타일로 보면은 이게 이런 요구를 한 것은 동맹국가라든지 여러 국가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협상 전략이라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협상 전략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협상력을. 왜냐하면 이것이 아직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고 배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미국에서 갑자기 그 비용 부담까지를 요구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 다 배치해야 된다 하다가 느닷없이 배치도 강행해버리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리니까 그러면 이제는 돈도 부담해라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협상력을 떨어뜨린 거죠. 배치가 강행이라는 표현도 저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왜 강행입니까? 강행이 아니면 뭡니까? 배치는 양국의 합의에 따라 군사적 준비 상태가 되면은 해가는데 성주 골프장 안 가보셨죠? 그 골프장 가보면 골프장에 골프텔이 있어요. 그 사드를 배치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병력 한 150명 들어갈 숙소가 있어야 되고 그 평탄지에 잘 기반이 딱 깨진 공사만 돼 있으면 돼요. 그런데 골프장 시설들이 사드 배치에 필요한 여러 기반 시설 큰 변화가 없어도 되는 그런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준비돼서 왔는 거지. 그걸 갑자기 했다는 표현, 이런 강행했다는 표현은 강행을 어떻게 강행을 합니까? 거기다 아니 의원님 민주당의 당과 기대는 조금 어긋나게 했지만은 계획대로 한 거예요. 배치하려면 환경 영향 평가 등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회 비준 동의는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벽에 기습적으로 배치한 거잖아요. 그 떳떳하면 그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새벽에 이제 그 주요 물자들 그게 몇 개 중요 물자를 배치한 것은 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 주민들과 충돌을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의
충돌을 최소화시킨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이해가 되고요. 새벽에 한 것은 또 교통량 이동 같은 거 고려했을 때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는 새벽에 누가 일하길 좋아합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성주의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도 설득해야 되고 또 법적으로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들도 거쳐가면서 해도 되는 것을 급작스럽게 하잖아요. 그것은 이 사드 배치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트럼프가 배치 비용 부담을 요구해도 협상력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구조 환경 영향 평가 정치적 의도 부분을 하는데 한미 군 당국이 정치적으로 편하게 하려면은 다음 중간 편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북한에 갖고 있는 위기 상황을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한미 간이 준비한 상황을 봤을 때 준비가 돼서 옮겼다 이렇게 봐야 될 여지. 환경평가 부분은요. 그 시설을 많이 변화시킬 때 그 시설 변화에 따라서 그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까지 왔을 때 어떤 지금 그 무기를 반입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환경평가에서 이제 설치하고 나는데 환경변화가 어떻게 진행인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환경 영향 평가를 원래 사전에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소파 규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분 여기까지 제가 처음 말하는데 제가 방송하면서 15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처음입니다. 한 가지. 지금 촌민의 관심사는 이제 두 분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쟁점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돈 달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돈 달라고 하는 상황. 저희가 벌써 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두 분이 격렬하게 토론하셨어요. 이 돈 달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지 혹은 이 상황을 누구의 책임인지 뭐 이런 돈 달라는 문제 10억 달러 트럼프 내라는 거 이 부분에 관한 집중 토론을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기왕에 한미 간에 약정이 되어 있고 그 약정은 사드의 뭐 부지와 기반 시설은 우리 정부가 제공하지만 그 배치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왜? 주한 미군이 운용할 무기니까 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약정이고 합의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지켜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약정서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군사기밀로 묶어놓고 있어요. 이것을 군사기밀로 묶어놓고 있으면 도대체 무엇이 합의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모르게 되면 모를수록 우리 협상력은 떨어지는 거죠. 첫째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드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무기라고 계속 강변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한국에 그렇게 안보에 필요한 무기니까 당신들도 배치 비용을 부담해라 라고 하는 요구에 항변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돈 달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달라. 모든 국민이 진성준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국민이 돈 주지 말아야 되고 주는 거 부당하다는 생각이 있다. 돈을 안 주는 쪽에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안 주는데 대해서 저는 어저께인가 우리 미국의 백악관의 안보보좌관하고 우리 안보실장과 통화를 했어요. 그 안보보좌관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운 협상이 제기될 때까지는 기존 협정이 유효하다. 이런 아주 이원적인 입장을 했는데 메시지를 보면은 그래서 일단 재협상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돈 달라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재협상하겠다, 재검토하겠다, 비준하겠다 이런 논리를 걷어쳐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앞에 정부가 정당한 절차에서 한 것을 인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돈 주는 문제는 거기서 종결시켜가지고 재협상이 시작될 때까지 기존 협정 유효하다 그냥 재협상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비준 이야기하고 재검토 이야기하고 현 정부 다음 주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현 정부 입장을 존중하고 앞에 오바마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 정부 약속을 이행하려 해서 돈을 안 주는 것이 중요하고 해결 방법은요. 트럼프가 이거 한두 번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선거 기간 동안에 핵무기 개발하도록 하겠다. 일본 한국이. 그러놓고 말을 바꿔요. 그래서 이거는 동맹국의 방위 부담을 늘리는 전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강단과 결기를 갖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못 박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이 비용 부담을 요구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협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협상의 결과로 우리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아예 배치하지 않겠다, 배치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기왕에 한미가 정부 간에 어쨌든 배치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정부의 입장에서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협상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국익을 수호하는 관점에서도 자유한국당도 앞으로 재협상을 안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재협상이 불가피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우리의 협상의 레버리지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동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비준 동의는요, 행정부가 국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계속 재검토를 노래하고 또 노래하면은 트럼프 춤을 춥니다. 얼싸좋아라. 재검토하자고 하자. 그리고 돈 요구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되는데 재검토 빌미를 안 줘야 됩니다. 재검토 하겠다는 주장을 거두고 또 국회 비준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트럼프가 돈을 요구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일 아닙니까? 국회 그리고 비준을 해도 국회 비준 때문에 재협상이 필연화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재협상 해가지고 국회 비준 동의를 얻기가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비준을 하면은 그럼 재협상이 안 나오느냐 이야기하느냐. 지금 한미 FTA 있지 않습니까? 국회 비준을 다 받았어요. 그래도 그 한미 FTA 끔찍하다. 재협상이 된다고 트럼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정부가 기존에 약속이 유효하다는 입장 우리 정부도 밝히고 마침 또 미국의 안보보장도 밝히기 때문에 기존 협상대로 그 우리 약정서대로 사드 사오는 거 배치 운영하는 거 미국이 부담하고 우리 부지 공략 이걸로 딱 끝내고 다음 달에 나가야 그 트럼프 돈 요구가 할 기회가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시간상 요구발까지 하면 끝납니다. 저는 20초 내에 해주셔야 돼요. 예. 아니 그래서 국익을 생각해야 된다.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게 더 현실적인 군사적인 위협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일부러 고각 발사까지 해가면서 쏴야 될 중거리 또는 장거리 미사일이 우리에게 종심이 짧기 때문에 실제적 위협이 아니라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진 의원님.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비용 부담까지 해가면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판단은 나머지 싸움은요. 군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군사 유형까지 판단하는 거잖아. 진 의원님하고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패트리oti 맥살 경우에도 상식에 관한 경우 아닙니까? 단거리 미사일이 훨씬 군사적 위협이라는 거. 넘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각 발사할 수 있습니다.